안녕하십니까. 저는 36서울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이 전문가들이 전하는 뉴스타트인데, 사실 이 제목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단 SDA 의사회 소속 의사들 17명이 저술한 책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그 책의 제목에서 따왔고요. 저는 이 책에서 공기 부분을 저술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 전공인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저희 책 사진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주어진 건강 기별을 현대의학에 비춰서 연구해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강 기별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우리 교단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많은 책도 쓰시고 건면도 하시면서 큰 역할을 하신 엘렌 G 화이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받은 기별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기별을 건강 기별이라고 하고, 그것을 8가지 원칙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의 각각의 글자가 이제 그 각각의 건강 원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N이 영양, E가 운동, W가 물, S가 햇빛, T가 절제, A가 공기, R이 휴식, 마지막 T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글자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책의 표지인데요. 오른쪽에 앞표지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음식,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의 원칙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 기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밖에서 얘기하는 이제 여러 건강 강의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왼쪽의 그림에서도 보시면, 왼쪽은 이제 뒷표지인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 기별의 기초가 되고요.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비롯한 이제 8가지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전인적인 건강,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성경 말씀이고요. 그 밑에부터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말씀들을 제가 그 건강 기별들을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음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 없이는 3주, 물 없이는 3일을 버틸 수 있지만 공기 없이는 3분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필수적인 것이 공기인데요. 깨끗한 공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환자에게 더 중요한 치료의 요소까지 될 수 있는 게 이제 깨끗한 공기이겠습니다. 이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이제 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호흡일 텐데, 그 공기를 인체 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게 이제 호흡인데, 그 호흡에는 이 호흡을 넓게 자세히 보면 이제 내호흡,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의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폐에서의 호흡 과정, 산소가 폐를 통해서 혈관까지 전달이 되고 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이 과정이 외호흡이고, 혈액 속에 전달된 산소가 각 장기의 세포까지 전달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이 내호흡이고, 세포까지 전달된 산소가 영양소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세포호흡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목적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끊임없는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호흡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왼쪽에 공기가 이제 기관지와 폐를 통해서 폐포까지 전달이 되고, 여기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외호흡이고, 이 혈관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심장의 그 펌프질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각 장기와 세포까지 전달되는 것이 이제 내호흡이 되겠고, 그리고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이 세포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원활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겠죠. 공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자세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혈관 안으로 원활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리고 셋째로 건강한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까지 잘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 이 이제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 세 가지 원칙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해가 제한받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호흡으로 호흡하는 것, 그리고 깨끗한 혈관과 혈액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깨끗한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공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 그리고 실외, 대기, 대기, 대기 오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염되는 도시 환경을 떠나서 자연으로 우리가 자주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공기, 공기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 이 공기 오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표에서 볼 수 있는데, 어, 전 세계 사망 원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질병별 요인은 아니고요. 여러 요인들별로 사망 원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제 고혈압입니다. 제일 많은 위험한 요소가 고혈압이고, 그 다음 흡연이고, 그 다음 식이 요인, 그 다음 네 번째가 공기오염입니다. 공기오염으로 한 해에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실내 공기오염과 대기오염으로 각각 거의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의 12%가 공기오염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어, 그 정도로 이제 깨끗한 공기가 중요한데, 먼저 실내 공기 오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간과하기가 쉽고, 어, 사실상 이 실내 공기 오염이 대기 오염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현대인들은 하루에 보통 90% 정도를 실내에서 보냅니다.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죠. 근데 미국의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의하면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실외보다 실내에서 2배에서 5배,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100배나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이 실내에서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이 실외보다 1000배 정도 높다. 그 정도로 이제 밀폐된 환경에서 오염물질이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실내에 오염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 이제 미세먼지가 있고요.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이런 가스 물질들이 있고 성면, 라돈, 포름알데하이드, 그리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고 오존이나 미생물, 찐드기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어디서 나오나 살펴보면 건축 자재나 가구,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나 콘크리트나 단열재 같은 이런 건축물이나 그 안에 이제 구성 물질들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 사무기기나 전자기기, 프린트나 컴퓨터나 TV나 이런 전자기기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습기나 애완동물, 카페트에서도 미생물 같은 것들이 또 알레르기 물질들이 나올 수 있고, 사실 여기에 사실 나오지 않지만, 뭐, 난방, 여기 난방은 나오죠. 근데 이제 나오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요리 과정에서, 조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상 이 실내 공기 오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그 오염 물질을 절반 이상 발생시키는 것이 요리 과정입니다. 이 표에서 이제 외부 환경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는 요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만큼 이제 요리 과정에서 많은 오염 물질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여기 나오지 않지만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그을음이라든지 여러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런 오염 물질들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 조리할 때 쓰는 연료나 조리기구와 주로 연료와 연관된 그런 오염 물질들이 있고요. 그 연료와 연관돼서 오염 물질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요리 재료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요리하느냐, 우리가 뭐 야채를 요리하는지, 밥을 요리하는지, 뭐 고기를 요리하는지 이런 거에 연관돼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있고, 세 번째로 요리 방법과 관련돼서 오염 물질들이 나옵니다. 뭐 굽는지, 삶는지, 튀기는지,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오염 물질들이 나옵니다. 먼저 요리할 때 쓰는 연료를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스 레인지 아니면은 전자 레인지를 쓰시죠. 가스 아니면 전기를 쓰시는데, 이 두 개를 놓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전기가 더 깨끗한 연료입니다. 그 가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청정 연료에 들어가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쓰는 수치나 나무나 뭐 건조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깨끗한 연료이긴 하지만 가스에서도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나오고요. 특히 불완전 연소가 될 때 여러 가지 오염 물질, 그을음이나 뭐 일산화탄소를 포함해서 오염 물질들이 나오는데, 어, 가스와 비교해서 전기 레인지, 뭐, 그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 레인지에서는 일단 탄소 관련된 물질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탄소 산화물, 뭐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물질들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산화질소나 다른 물질들은 가스와 비교해서 절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가스보다는 전기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재료를 말씀드릴 텐데, 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야채보다는 고기를 요리할 때 더 많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고기나 생선들이 야채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의 오염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 방법이 또 중요한데, 이게 삶거나 찌는 것보다 대부분 이제 뭐 기름을 사용해서 요리하는 것들, 뭐 굽거나 볶거나 튀길 때 이럴 때 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요리 재료와 이런 요리 방법이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들에서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굽거나 볶거나 튀길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튀길 때는 뭐 가능하면 이런 요리를 안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집에서 튀김을 하신다면 기름에 재료가 푹 잠기도록 하시고 뭐 집에서 만약에 구이나 볶음을 하신다면 뚜껑 뭐 종이 덮개라든지 팬 뚜껑을 덮어서 가능하면 오염 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한 태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할 수 있는 게 레인지 후드를 작동시키시는 겁니다. 요리할 때 옆에 맨 오른쪽에 이 표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요리할 때 후드를 작동시킬 때와 작동시키지 않을 때 비교해서 보면 작동시키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오염물질이 절반 이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죠. 환기. 환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맞통풍 환기. 그러니까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놓는 것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환경에 따라서 환기를 하실 수 없는 환경에 있다거나 아니면 환기를 하시더라도 이제 레인지 후드나 환기 시스템 같은 다른 시스템을 같이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가 중요한데요. 청소할 때는 꼭 환기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청소 방법 중에서도 뭐 가능하면 뭐 진공 청소기보다는 물걸레 청소가 더 좋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물걸레 청소가 오염 물질을 덜 발생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더러운 물질들이나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가능한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빨리빨리 비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레인지 후드를 활용하시되 레인지 후드 활용하신다고 창문을 닫으시면 안 되고요.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레인지 후드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창문을 닫아놓고 레인지 후드만 키면 압력 손실이 발생해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열어놓고 레인지 후드도 켜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요리한 지 한 2, 30분 후까지 레인지 후드를 켜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전기 레인지를 쓰시는 것이 좋겠고요. 뭐 구이나 볶음이나 튀김 같은 거는 또 이제 고기 요리 같은 거는 가능하면 고기 요리, 생선 요리는 뭐 건강을 위해서도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또 레인지 후드 같은 것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향을 발생시키는 연기를 발생시키는 뭐 초나 향이나 인센스 스틱 같은 것은 실내에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어, 가능하면 쓰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그냥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거 외에도 향을 일으키는 것들은 어, 특히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호흡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는 당연히 실내에서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실내에서 피시면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제 간접 흡연이 될 수도 있고 실내 공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이 담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내든 실외든 뭐 당연히 하시지 마셔야 되겠지만 실내에서 특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식물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짓거나 가구를 사실 때 꼭 이게 친환경 자재인지 살펴서 그거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새 집에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 베이크아웃이라든지 플러시아웃 같은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 베이크아웃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 집 안에 온도를 올려서 오염물질들을 확 발생을 시킨 다음에 이걸 환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게 베이크아웃이고, 플러시아웃은 대형 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날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그 입주하기 전에 두세 번 정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약에 새 차를 사시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고요. 그 3개월이 지났더라도 만약에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내장재나 마감재 같은 데서 포름알데하이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오염물질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기를 가능하면 이제 그 차를 타신 지 초기에 아니면 차를 타기 전에 환기를 시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 아까 말씀드린 엘렌 조인 여사도 환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굉장히 우리가 그 책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환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엘렌 조인 여사가 말씀하시던 그 시대가 지금부터 거의 150년 전, 거의 200년 전, 이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환기에 대한 그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환기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차가운 공기를 그 실내로 들여오면 안 된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엘렌 저인 여사는 그때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이런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건강 이별에 보면 이 대기 오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기 오염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물질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미세먼지하고 오존입니다. 미세먼지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탄소류, 암모니아, 중금속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작은 먼지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나 모래보다도 훨씬 작은, 머리카락보다 거의 뭐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크기의 이 10마이크로미터니까요. 0.01mm.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죠. 이런 작은 입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PM2.5라는 거는 그 PM, 그 미세먼지, 그러니까 PM2.5는 이제 초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니까요. 훨씬 작은. 외국에서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PM1.0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이런 먼지들입니다. 이 먼지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 폐로 쉽게 침투가 되고 폐포까지 쉽게 도달이 되고 폐포에서 혈관까지 들어가서 이게 온몸 구석구석 장기와 조직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그런 호흡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장기, 뭐 뇌나 혈관이나 심장 이런 데에 포함해서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오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존은 어떤 거냐면,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그런 물질이고, 뭐 자동차나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이 태양의 태양과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오존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과정에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이 화학 반응을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오존, 그 앞에 말씀드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인데, 미세먼지와 오존이
우리나라에서 WHO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존은 자극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자극성이 강하고 산화력이 강해서 주로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데, 급성 질환을 일으키죠. 어, 주로 폐기종이나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대기 오염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데,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뭘로 죽는지 봤더니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것뿐 아니라 만성폐성 폐질환이나 폐렴이나 폐암 같은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으로 죽는다는 것을 이 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양치질. 그리고 어, 팔 부러져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대기 오염이 이제 유산이나 조산이나 저체중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고, 뭐 혈액 장애나 다른 여러 가지 질환과 다양한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 오염을 줄이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개인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디젤보다는 가솔린, 그보다는 LPG나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이제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우리 여러 오염물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고, 그리고 육식 자체는 이 축산업이, 그러니까 고기를 소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생산할 때도 여러 뭐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같은 여러 오염물질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육식은 가능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하지만 또 이제 이미 있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인체 피해, 우리 건강 피해를 우리가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외출해야 된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시고 긴팔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신 후에는 씻고 양치질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이 오염물질의 배출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운동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는 어, 가능한 이제 심혈관 심장혈관 질환자라든지 호흡기 질환자나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 같은 분들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인들은 실외 활동, 운동 같은 꼭 필요한 실외 활동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매우 나쁨일 때, 이럴 때는 사실 미세먼지 민감군, 아까 말씀드린 뭐 심장질환, 폐질환, 어린 임산부, 노인 같은 분들은 나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인들도 가능한 실내로 나가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이럴 때는 이제 실내에서 낮은 강도로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을 주는 물질들 중에서 음이온이 있습니다. 음이온은 산소와 물 분자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산이나 숲이나 바다, 폭포 같은 데서 많이 검출이 되고요. 또 이 음이온은 대기 오염이나 담배 연기, 전자파 같은 물질들에 의해서 이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많고 시골에서는 양이온보다 음이온이 많습니다. 어, 이 음이온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보면 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관지 섬모의 활동을 촉진해서 이물질을 배출을 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고 정서를 안정시키고 체온과 맥박을 감소시키고 위궤양을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고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음이온은 대체적으로 이제 나무 중에서는 잎이 큰 나무들, 그런 나무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피톤치드가 있는데 이 피톤치드는 원래 식물을 보호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사람한테서도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 사람한테도 유익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피톤치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고요. 쾌적한 느낌을 가지게 하고 냄새를 없애주고 그리고 균이나 벌레를 쫓아내주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는데 항균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피스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침엽수, 소나무나 편백나무 같은 침엽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또 이게 온도가 올라갈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여름에 정오 무렵에 산 중턱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숲치료, 숲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숲치료를 연구한 131개의 연구들을 다 모아서 이제 검토를 한 그 리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숲치료가 심, 심혈관계 그리고 면역체계 그리고 대사 그리고 정서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유익에 대한 여러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는데 몇 개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이 놈은 2005년에 아메리칸 사이코소마틱 소사이어티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척추 수술을 받은 89명의 환자들을 밝은 쪽에 있는 환자들과 어두운 쪽에 있는 환자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밝은 쪽에 있던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통증을 덜 느끼고 진통제를 22%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그 145개의 도시 안에 가난한 가정을 비교한 건데 집 주변에 식물이 많을수록 생활의 문제들을 덜 어렵게 느끼고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논문과 똑같이 이거는 Environment and Behavior라는 잡지에 실린 논문인데 이것도 이제 도시의 145개의 가정을 비교했고요. 집 주변에 식물이 많을수록 폭력성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데 실린 논문인데 98개의 집을 비교했는데 그 집 주변과 사는 지역에 식물이 많을수록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낸 논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말씀 중에서 소나무, 삽목, 전나무의 향기 속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다는 빛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톤치드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을 텐데, 오래전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빛을 받아서 이런 기별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는 것을 그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에 여러 좋은 유익을 준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공기를 살펴봤고요. 이거를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제 올바른 자세와 호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사실 대부분 앉아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예, 앉아 있을 때 호흡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호흡이 제한되고, 그리고 구부정하게 앉거나 잘못된 자세로 앉기 때문에 호흡이 제한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될 때는 가능한 한두 시간마다 가볍게 움직여주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히 다들 아실 텐데, 입으로 호흡하는 것보다 코로 호흡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 꼭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 호흡을 하셔야 온도랑 습도가 조절이 되고, 이 비강 안에서, 그리고 비강 안에 이제 코털이나 섬모를 통해서 이제 먼지나 미생물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식호흡, 심호흡이 중요한데, 복식호흡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흉식호흡, 가슴으로 숨을 쉬게 되면 쉽게 피곤하고 장운동이나 폐활량이 감소하고 목이나 어깨가 불편하고 심하면 이제 통증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식호흡, 배로 숨을 쉬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소화 흡수가 촉진되고 변비가 개선되고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하나하나 연구거든요. 여기 또 보시면 복식 호흡만 잘해도 체중이 줄어들고 체지방률, 체지방지수, 복부 비만율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혈압이 감소하고 기억력과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증가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조인 여사도 곧게 앉고 곧게 서는 사람이 올바르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앉아서 일하면서 이제 구부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깊은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복부의 근육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도 더 잘 되게 하고 수면을 잘 취하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호흡한 공기가 세포까지 전달될 수 있게 이제 올바른 건강한 심장과 혈관이 중요할 텐데, 요 깨끗한 혈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애 씨는 그 건강기별 말씀에 또 신체 건강은 건강한 혈액순환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그 완전한 혈관, 깨끗한 혈관에 대해서도 엘린 저인 여사가 강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사망 요인을 보면 이거는 이제 질환별 사망 요인입니다. 질환별 사망 원인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암입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혈관과 뇌혈관, 이거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도 하고 심뇌혈관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합쳐서 보면 4분의 1 정도가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 정도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 여기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뇌혈관 질환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심장 질환 이런 게 다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 요인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는 심장질환, 혈관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겠죠. 근데 이 심장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이 이제 죽상동맥경화인데 어떻게 생기냐 보면은 이제 혈관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층이 내피인데요. 내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세포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내피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이제 손상이 되게 되는데, 뭐 혈압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높은 혈압이나 뭐 염증이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 내피가 손상이 되게 되면 이 내피 속으로, 내피 아니면 내피 사이로 콜레스테롤이나 뭐 염증 세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온 것들이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고,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 염증 세포가 잡아먹고, 그리고 안에서 평활근 세포가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것들이 다 뭉쳐서 이제 이런 아세롬이라는 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죽종이 되고요. 이게 죽처럼 생겼다고 해서 죽상, 그러니까 그 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먹는 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먹는 죽처럼 생겼다고 해서 죽상 동맥경화라고 하고요. 요런 게 점점 많아지다 쌓이다 보면 혈관도 좁아지고 요 내피도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툭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터지면 여기서 이제 혈소판이나 응고인자, 혈액 응고인자들이 달라붙어서 순식간에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혈관을 막는 게, 이게 심장에서 일어나면 이제 심근경색이고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갑자기 혈관을 확 막는, 전체적으로 막는 이게 심근경색, 뇌경색,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입니다. 치명적인 그런 질환인데, 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은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증상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심근경색은 갑자기 가슴이 굉장히 아픈, 대부분 이제 뭐 가슴이 굉장히 아픈 증상으로 오십니다. 가슴에 뭐 코끼리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꽉 누르는 것 같은, 아니면 꽉 조이는 것 같은 그런 가슴 통증으로 오시고, 이게 막 잠깐 아픈 게 아니라 막 한 30분 그 이상까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가슴이 아프면서 식은땀이 나고 막 그 숨도 차고, 그리고 이 아픈 게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목이나 어깨나, 특히 이제 왼쪽 어깨나 팔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이 된다. 그러시면 심근경색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요. 어,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전형적으로 증상이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가슴이 조금 아프신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이상하게 막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식은땀이 나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체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심하고 잘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증상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단 빨리 응급실로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의 증상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뭐 대부분 잘 아시겠죠. 이제 마비가 된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눈이 안 보이다,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뭐 어지럽고, 뭐 머리가 너무나 뭐 깨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뭐냐? 아까 이제 뭐 혈관을 손상시키고, 뭐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그것들이 이 위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4대 요인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이제 3대 성인병이라고 하죠. 3대 성인질환, 3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거기에다가 흡연을 합한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면, 이제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면, 이게 만약에 이제 심장에서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뇌에서는 뇌경색, 일괄성 뇌허혈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초혈관의 파행이라든지 신장의 신부전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위험 요인들은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혈압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시고, 당뇨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은 비만도 있으시고, 뭐 운동도 잘 안 하시고, 여기에 담배까지 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위험 요인들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된다고 그 위험률이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만 가지고는 한 두 배에서 세 배 위험률이 이제 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생길 이런 확률이 두 배에서 세 배 올라가지만 여기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13배가 올라가고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40배가 올라가고 다섯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70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라도 위험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만하다 그러면 살을 빼시고, 내가 운동을 안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게,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가능한 한 줄이도록. 그리고 뭐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하시고,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막 담배를 끊는다든지, 살을 뺀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걸렸다. 그러면 요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9대 생활 수칙을 발표를 했는데, 심장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그 앞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금연하고,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건강한 식단을 지키시고, 운동하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잘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측정을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응급 증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가슴 통증이나 뭐 마비나 뭐 말이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식단인 그럼 뭐냐? 건강한 식단은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사실 현대인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먹는 것보다는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요즘은 너무 많이 드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근데 그거를 또 먹는 걸로 치료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렸는데 그거를 다른 걸 어떤 걸 먹어서 특정한 어떤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먹는 것보다는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먹지 않는 게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되고요. 뭐를 먹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가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빵, 과자 같은 디저트류가 있고 햄버거, 피자,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있고 주스, 탄산음료, 커피 같은 음료가 있고요. 특히 이제 커피에 뭐 밖에서 뭐 시럽 같은 거 잔뜩 들어간 커피라든지 뭐 아니면 믹스 커피처럼 뭐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그런 커피 같은 거 좋지 않겠죠. 그리고 어 이제 각종 외식 식단,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사실 대부분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들은 소금이나 설탕이나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고기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고기들이 고기들을 많이 드시는 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마블링이 많은, 비계가 많은 부위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여기 내장이나 삼겹살이나 갈비 같이 비계가 많은 부위 피하셔야 되고요. 그런 걸 구워 먹거나 또 한국에서는 대부분 또 그거를 구워 먹거나 또 이제 치킨처럼 이렇게 튀겨 먹거나 그러시는 게 문제죠. 아니면 볶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닭도리탕처럼 닭볶음처럼 이렇게 볶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온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는 적색육이라고 하죠.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붉은 고기는 발암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공육은 1급, 적색육은 2급 발암식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건강한 식단이냐? 플랜트 베이스드 홀푸드. 한마디로 한다면 플랜트 베이스드 홀푸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홀푸드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소 위주의 가공하지 않은 자연 식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물, 콩, 견과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최대한 덜 가공한 상태에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 완벽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식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드시되 아까 말씀드린 나쁜 음식들은 가능한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서부터 질문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과장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대기오염이 많은 대도시에서 이제 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정화기나 공기정화 식물을 실내에 많이 키우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가 깨끗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기청정기나 실내 공기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50대의 분인 것 같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갑자기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심장관리, 심장질환 의심할 만한 증상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겠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사실 몇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기 오염이 많은 대도시에서 문을 놓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염이 심한 대도시에서라도 환기를 시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심한 때에도 짧게라도 환기를 시켜야 된다.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실내 공기가 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실내 공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밖에가 더 더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내 공기가 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외 공기가 상태가 안 좋을 때에도 환기를 꼭 시켜라. 짧게라도 꼭 환기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기를 하는 원칙은 하루에 두세 번, 한 30분 정도 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거나 너무 높거나 뭐 밖에 공기가 너무 안 좋은 때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짧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라도 환기는 꼭 한 번씩 시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환기할 때 만약에 밖에 공기가 깨끗하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아예 창문을 5에서 20cm 정도 아예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새같이 뭐 밖에 온도가 차할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환기를 그만큼 이제 충분히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정화식물이나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기정화기, 공기정화식물 아까 제 강의 자료에도 있었지만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요거보다는 환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정화 식물 많이 키우시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이 식물을 통해서 공기를 충분히 정화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실내 한 20% 정도를 식물로 채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것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요것만 해놓으면은 뭐 완벽하게 뭐 이제 환기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환기 시스템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이제 만약에 그럴 수 있는 환경이면 또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나는 실내 절반을 뭐 이런 식물들로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정화기도 사실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 그, 정화시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물질들 같은 중에도 이게 가스 물질들은 정화시킬 수 없어요. 미세먼지 같은 거는 정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입자성 물질은 정화시킬 수 있는데, 가스 물질들은 이 공기청정기로 정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심장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 말씀하셨는데, 사실 심장 질환의 대부분은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심장 질환의 많은 경우가 뭐 이제 사실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부전 대- 제일 많은 환자들이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오시는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의 심장 질환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아니면 이제 신부전 환자가 많거든요. 근데 신부전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가 심혈관 질환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생기셨던 분이 신부전에 빠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돌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 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원인이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부정맥이 생겨서 돌연사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 질환이 기본인데, 그 심장 혈관 질환의 중요한 증상은 흉통입니다. 아까도 뭐 나왔지만 흉통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흉통이 뭐 30분 이상,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도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혀 밑에 덮는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심한 통증인데, 그런 심근경색 같은 거는 당연히 바로 오셔야겠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협심증, 안정형 협심증 같은 거는 꾸준하게 증상이 평소에 오실 수 있거든요. 이건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뭐 심장에 부하가 많이 가는 뭐 운동이라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실 때 이제 통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이제 쪼이시고 뭐 뻐근하고 이런 증상이 생겼다가 또 쉬면은 괜찮아지고 이게 안정형 협심증이거든요. 요거는 혈관이 심근경색처럼 막힌 건 아니고 혈관이 이제 어느 정도 좁아진 거죠. 좁아진 게 평소에 혈액이 많이 가지 이제 심장이 많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심장이 많이 일을 해야 될 때는 피가 많이 가줘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서 빨리빨리 가주지 못하니까 이제 정체가 돼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간간이 통증이 있다. 이러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협심증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활습관 개선도 하셔야 되겠고 약물도 하셔야 됩니다. 약물도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그런 상태가 되신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요거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 정도 되시면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셔야 돼요. 생활습관 개선도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담배를 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담배도 끊으시고 뭐 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꼭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치료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심장질환은 이제 뭐 부정맥 같은 거는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심부전 같은 경우 이제 숨찬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심장질환의 그 증상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심장 통증, 어, 호흡곤란, 그리고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심장내과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영수 과장님은 현장에서 의사로서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공기와
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강의해 주셨습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이영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는 최철순 원장님의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3주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귀한 그 유스타트의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